볼리저 밴드, 인벨렛 펀드 막 놓고 RSI 놓고 막 분석해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매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납니다. 해보세요. 안 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럼 매매 타이밍을 위한 뭐 6가지 요소도 있다고 봤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제 책에 다 있는 건데. 네네. 네, 이런 내용. 근데 조금 제가 왜 그냥 말씀드리기 싫어서가 아니고 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6가지 요소가 뭐냐면 저는 시간, 가격, 거래량, 속도, 움직임, 멈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속도가 빠른 애들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느린 애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 애하고 1번, 내려가는 속도가 느린 애하고 2번,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빠른 애가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빨리 내렸다는 얘기는 내릴 때 매수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올라갈 때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락했죠. 네. 거의 이렇게 내려오다 폭락했죠. 요만큼 곧바로 올라오죠. 빨랐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네. 거기는 그렇게 매물이 없어요. 이제 각도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빠를수록 유동성이 많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투여되는 돈도 많을 수 있고 수익률도 높게 볼 수 있어요. 네. 얘가 느리잖아요. 그럼 나 느리게 살 때도 느리게 사야 되고 그리고 목표 수익도 낮아야 돼요.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어요. 네. 이게 6가지의 요소마다 그 특징들을 제가 하나하나 써놓은 거예요. 밑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판단을 하고 내가 주식을 사면 내가 언제쯤 팔아야지, 언제쯤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투자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거래량인데 네. 사실 거래량은 좀 네. 특정 시간대에 좀 많이 몰리지 않나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요.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모든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은 갑자기 스캘퍼, 데이트레이더 하니까 또 여기에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스캘퍼들은 과거에 하루에 50번, 100번 매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들도 하루에 뭐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정말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감이 있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이 이 움직임의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네. 이들의 매매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장 아침 1시간에 거의 대부분 끝나요. 여러분 주변에 데이트레이더들 있으면 보세요. 아침에 1시간 정도 딱 하면은 나가서 그냥 놀아요. 놀아요.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네. 놀다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후에 다시 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과 유동성은 아침하고 저녁에 1시간 정도에만 있고요. 아침에 매매 공방이 일어난다는 거는 오늘 뜰 거야, 오늘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거고 오후에 매매 공방이 있는 거는 난 내일 뜰 거야, 내일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데이트레이더들이 그렇게 한다고 쳐요. 나는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야. 난 가치 네. 투자자야. 롱텀 투자자야. 네. 좋아요. 롱텀 투자자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빠져요. 네. 난 근데 이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아침에 사야 될까요? 저 오후에 사야 될까요? 빠지는 주식이. 시장이 빠지고 내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오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사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왜냐면 아침에 사면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후에 확실하게 터닝하는 걸 보고서 사야 돼요. 오후에도 계속 밀리면서 끝났어. 오늘 내일도 사면 안 돼요. 떨어지겠죠. 예, 내일 떨어져요. 그럼 내일 또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장이 맨날 뜨는 장이에요. 핫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계주, 철강주, 뭐 오늘 뭐 섬유주, 의류주 이런 게 뜨잖아요. 이런 게 뜨는데 얘 막 시장도 올라가고 지금 가장 핫 이슈에서 뜨고 있는 종목을 내가 오후에 살 거야. 그러면 맨날 못 사요. 그럼 맨날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달라요. 그렇네요. 예. 내가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해요. 그럼 막 뜨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런 뜨는 종목을 내가 분할 매수 이익 실현을 해야지. 그러면 아침에 애들이 뜨거든요. 아침에 탁 떴다가 밀려요. 그러면 아침에 살짝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팔아야 돼.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팔았는데 센 종목은 어때요? 오후에가 또 다시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밀렸다가 다시 떠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파는 거는 오후에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장이 막 빠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얘가 단기 반등을 해가지고 운 좋게 지금 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 중입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에 좀 안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 내가 탁 잘 잡아갖고 지금 한 5%, 1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요 종목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욕심내고 이 주식을 다음날 확인하고 끝까지 있다 팔아야지? 그럼 아마 마이너스 파게 될 거예요. 아침에 떴다 그냥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롱텀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타이밍은 거의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부장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차티스트 오해할 수 있으니 네네. 이제 부장님이 또 최근에는 가치 투자를 많이 하신 분에게 네네네. 부장님에게 투자의 기본 원칙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기본적인 분석도 하고 이제 가치 분석하고 기법 분석하고 타이밍 잡고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긴 알아야 돼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여러분 뭐 나무라지 마시고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기 거래가 재밌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미국의 SEC에서 로빈훗 앱을 뭐 규제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너무 게임하듯이 한다. 제가 보면서 픽 웃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단기 거래 하는데 네. 유통시장에서 단기 거래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규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거래.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1998년, 99년도에 단기 거래한 사람들이 지금도 단기 거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깡통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면 지금은 일중 거래 위험의 고지에 사인해야 돼요. 네. 너 데이 트레이딩 하려면은 위험하다고 우리가 고지했다. 그거를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 자꾸 왜냐면 반복해서 깨먹으면 금방 깨먹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매매 투자 원칙은 달라져야 된다. 네. 내가 조금이라도 5% 10% 마이너스 나는 게 도저히 나 용납이 안 돼. 난 이런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롱텀을 들고 있으면 수익 낼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이 어떻게 사자마자 계속 오릅니까? 중간에 5% 빠졌다가 다시 100% 가는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못 견뎌서 하는 분들은 네. 시간의 리스크를 못 견디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진득하니 마이너스 20% 콜 마이너스 20% 나더라도 난 이 기업을 믿고 나는 이걸 뭐 3배, 4배 정도 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서 가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입에서 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성향의 차이예요. 기업에 믿는 신뢰의 차이도 있지만 성향의 차이거든요. 네.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 제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네. 본업이 있고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해야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생활비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는 건 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돈을 빼는 게 아마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 자금이 내가 이러신 분들이 저한테도 이러신 분들이 전화해서요. 내가 이번에 전세금을 받았는데 2년 동안 근데 큰 돈이에요. 뭐 3억, 5억 뭐 이 돈인데 그동안에 이걸 어디다 또 놓아봤자 뭐 이자도 안 나오고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 요런 돈 있죠. 네. 이런 돈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왜냐면 주식은 단기 거래를 빼놓고 모든 거래는 언제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지 명확하게 나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식은 끊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주가가 언제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요번에 돈을 뺐는데 뭐 연말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연말에 중도금을 넣어야 돼. 뭐 연말에 쓸 돈이야. 그런데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6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때 해봐야지 이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은 소위 어디서 막 봤더니 누가 이 주식이 뭐 향후에 성장성이 좋고 그래서 이 주식은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난다 그래서 샀어요. 네. 가지고 있어 수익 나요. 만약에 5년 후에 10배 났다고 쳐봐요. 근데 그분이 무슨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올해 말에 써야 되는데. 네. 성향과 자금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매매 전략이 달라야 된다. 요것부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탑다운 분석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시황이 깨지는 장에서 네.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요. 그렇죠. 오늘처럼. 오늘 뭐 그 정도 박살은 아닌데. 50포인트. 왜냐면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주식이 다 상패야. 이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라서. 아니,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저께가 한 50, 6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오늘 50포인트, 60포인트 네. 떨어지면 네. 굉장히 좀 허망하더라고요. 시황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내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네.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는 시황이 무조건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연회 안 하지만 강연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 책에도 써있지만. 네. 강연회를 2시간짜리를 하면은
1시간 정도를 강연을 해요. 또 좀 길어지면, 시황을요. 좀 길어지면 1시간 반을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졸아요.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섹터가 좋고, 이러이러한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 그때 딱 이제, 그거죠. 이제 그거는,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요. 그 종목이 지금 각광을 받고 지금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에 있는 거예요. 섹터가 있고 시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시황이 이런 시황이라서 시크릿컬이 올라가고 시크릿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 단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누가 현대제철 좋대. 그 현대제철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빠져.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조정인가요? 아니면 대세 상투인가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 앞에 걸 모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거를 충분히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고 이거를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속수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 니네들이 그랬어? 눈 딱 감고 그래 내 생각에는 요거 일리가 있고 요거 일리가 있어.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요. 네. 그 정도의 느낌의 시황관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 부장님 하시는 게 그럼 탑다운인 거잖아요. 예. 바텀업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누가 제일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증권사 직원들이요. 증권사 직원들을 계좌를 보면은 그냥 이 성장주, 중소형주 조그만 것들 가지고 조그만 것들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스몰캡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가 시황과 뭐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000억이지만 나 이거 너무 100배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너무 허황되게 얘기하니까 10배 뭐 이거 1조까지는 내가 볼 수 있어. 그 정도까지 스토리가 있는 회사야. 그래서 뭐 빠지도 그냥 그런 거 그냥 묻어두고 소위 그 스타트업 기업에 장애 기업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전액을 하지 말라고 하셔도 좋은데 전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걸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도 되는 돈은 없다고 존리 대표님께서 그랬지만 좀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돈이 있죠. 큰 돈이 아닌 정도의 돈을 가지고 딱 투자해 놓으면 그러면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또는 저축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월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이지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 정도의 본인의 규모가 있잖아요. 300만 원 버신다. 2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어치를 그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딸 아직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해주진 않고 있는데 우리 딸도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2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얘는 올라갈 거야라는 주식은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특히 중고차 직원들은 저희는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손절매하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손절매 때 올랐으니까 이번에 기다려요. 그랬더니 시장 폭락해서 또 바텀을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탑다운에서 시장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도 업종 판단하고 주도 주식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보세요. 시황 나왔어요. 섹터 나왔어요. 요즘에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시황이 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시황이에요. 시크릿컬이 올라가요. 철강주예요. 또는 뭐 요즘에 뭐 음식료예요. 아까 말씀드린 CJL 제일제당이에요. 그러면 CJL 제일제당에 가치 분석을 하면서 야 좋으니까 또 누가 방송 봤더니 얘기하길래 그냥 엔터. 이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자 이거 지금 사면 이거 꼭 조정 보일 것 같아. 지금은 이거 따라서 사야 돼. 이런 원칙의 매매 기법은 분명히 정형화돼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가치 분석이나 시황 분석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매매 원칙하는 게 되게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이 더 어렵고 시황 분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시황 분석이 얼마나 복잡다양합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요. 그래서 시황 분석 못한다고 시황은 포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섹터는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렇지만 섹터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분석 섹터가 되게 어려워요. 종목 가치 분석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놈은 수세 상승, 어떤 놈은 수세 하락, 어떤 놈은 이중 고점 이렇게 네. 그런 어떤 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룰을 좀 공부 좀 하셔갖고 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요런 거만 해야지. 나는 요런 상황에서는 매수하고 요런 상황에서 매도해야겠지.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보조지표를 막 놓고 왜 전문가들 보면 보조지표 놓고 뭐 일목균형표, 볼리저 밴드, 네. 뭐 인벨레 펀드 막 놓고 RSI 놓고 막 분석해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매도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납니다. 해보세요.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 그대로 차트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이밍은 주가가 오르면 매수 타이밍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사후적인 겁니다. 네. 사후적인. 사전에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주식을 보면서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그걸 그냥 읽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주가를 보면서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면서 그래서 현재가만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가를 보지 마시고요. 현재가는 뭐 내 현재가고 항상 보는 게 현재가고 잔고 보실 거예요. 현재가 잔고야 보지. 어차피 끝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가 지금 현재가에 있는데 매수 매도 호가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차트가 어떤 상태이고 체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뭐 1시간에 한 번은 궁금해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체결 단위라든지 그 외에 뭐 기관이 샀냐 팔았냐 프로그램 매수이가 없냐 이런 것들을 좀만 이렇게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형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과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른 채널 몇 개를 좀 보다가 네. 정말 좋았던 멘트 중 하나가 네. 그 성장주 투자하실 때 네. 좀 어떤 종목들은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네네. 그 이야기가 좀 되게 아까 좋았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냥 저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20만 원어치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왜 했었고요라고 과거형을 쓰냐면요. 요번에 장이 빠지면서 올라오면서 그걸 털어갖고 다시 탈곡을 했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네. 그랬거든요. 20만 원, 만약 50만 원어치를 해갖고 500만 원어치를 한 방에나 넣지 말고요. 그냥 내가 돈 생길 때, 네. 지금 목돈을 넣으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생길 때 1번부터 10번까지 50만 원씩을 다 어떤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요. 얘를 내가 다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네. 성장주 투자는 짐 슐레이터의 줄루 투자 기법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피터 린치 책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분들 얘기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분들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다 50만 원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보자고요. 5년 후에. 네. 5년 후에 봤을 때 그 중에 2개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있죠. 그 중에 2개 정도는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나머지 6개가 있어요. 뭐 5대5라고 칠게요. 5개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5개가 올라갔던 게 어떤 놈은 뭐 50% 오르고 어떤 놈은 2배 오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성장주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성장주들은 올라간 게 그래서 제가 매도수 10배까지 올라간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제로 성공하면은 그 기업이 이게 5배, 10배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우리 뭐 유진테크니 지금 뭐 테크윙이니 우리 흔히 그냥 움직이는 반도체에 있는 대표 종목들 얘네들 보면 그 밑에서 불과 5년 전, 6년 전에 보세요. 주가 얼마였는지. 얘네 주가에서 지금 거의 다 10배씩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네. 그러면 보세요. 50만 원이 하나가 500만 원 되고 하나가 500만 원 되고 이 2개만 벌써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더블 났네 벌써. 예. 그리고 얘네들은 빠졌어도 전체 내 사이즈는 네. 전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기로 가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장기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에브리바디 모든 국민이 그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내용이 그 네. 피터 렌치 월가 영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이제 오를 수 있는 폭은 제한이 없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금으로 만나면 원금 이상을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실제로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 중에 좀 뭐 성공했거나 돈을 좀 벌었거나 하는 친구들 중에
장애기업 투자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증권사 직원들 중에는요. 그쵸. 장애기업은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럼 빵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은 막 진짜 얘는 10배가 아니고 엄청난 수십 배라는 종목도 나와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을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씩 넣어요. 500만 원, 뭐 300만 원, 뭐 많이 넣은 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내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직 꽝이 안 되고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을 했을 때 이게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기업은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코스닥에 들어와 있고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해볼만 하지 않자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것도 종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미국은 원격 의료 또는 AI 의료 있죠. AI에 의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또 거기 진단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조단입니다. 조단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5-6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중에서도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대부분 다 그럴걸요? 그렇죠. 1000억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이.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대기업 위주로 수출주 위주로 그동안의 기업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제도 자체도 그들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중소형의 기술주들이 참 크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못 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좀 세상이 변하면서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상장되었던 것은 검증을 받고 들어온 거니까 이런 종목에서 하는 거는 장애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실수 확률이 적죠. 그렇게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간 되지 않겠냐.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언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영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언어 번역해주는 번역기들 기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체들이 우리나라도 한 2개인가 3개 있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 HTS에도 보면은 그 미국의 영어로 쭉 나오고 그걸 한글로 번역되면서 뭘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회사가 네이버하고 제휴도 하고 그런 제휴 때문에 떴기도 했지만 지금 또 다시 빠져.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 봐갖고 시가총액이 1000억 될래나? 뭐 1000억 안 되거나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근데 회사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손님 걸 가지고 있다가 뭐 누구한테 추천했다가 그거 못 올라가면은 정말 진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못하고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걸 다 사갖고 있으면은 정말 진짜 뭐랄까요. 화병 걸리죠, 화병. 그냥 안 되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1000만 원이 있으면 거기에 50만 원, 100만 원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는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혹시? 작년에 새롭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조금 가슴 아프고 좀 슬프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저도 여태까지 26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좋았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 때도 있고 빚도 질 때도 있었고 또 좋은 굉장히 돈을 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주식 투자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막 뭐 엄청 성공해서 잘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 안에 있는 이 안의 메커니즘, 이 안에 독특한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아직 그게 모르고 이제 앞으로 닥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얘기는 들어보면은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뭐 전문가들 얘기해봤자 뭐 걔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통찰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식시장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교보증권의 박벤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